1762년 영국에서 설립되어 233년의 역사를 자랑하던 베어링스 은행은 1995년 2월 ING의 단돈 1파운드에 팔리게 됩니다. 이 사건은 전 세계 은행과 금융회사의 내부관리 시스템의 중요성과 파생상품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전설적인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베어링스 은행은 미국이 프랑스로부터 루지애나를 사들일 때 돈을 빌려주기도 하고 영국 왕실을 고객으로 두어 여왕의 은행이라고 불리기도 하였습니다. 80일간의 세계 일주, 몬테 크리스토 백작과 같은 문학 작품에도 등장하는 등 영국을 대표하는 은행 중 하나였습니다. 자본주의의 탄생과 함께하며 유럽을 휩쓴 혁명과 2차 세계대전을 아우르는 유럽의 역사조차도 무너뜨리지 못했던 은행이 갑작스레 파산하게 되었으니 그 충격은 대단했습니다. 그럼 이 은행이 어떻게 파산에 이르게 되었는지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닉 리스는 1989년 베어링스 은행에 취직해 선물 및 옵션 거래의 전문가로 두각을 나타내게 됩니다. 회사는 1992년 급성장하는 선물 옵션 거래 시장에 대비하기 위해 싱가포르 지사 사무소장으로 닉 리슨을 임명했습니다. 그해 부하 직원이 실수로 2만 파운드를 날리면서 그의 인생은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의 문책을 걱정한 리슨은 88,888에러 계좌의 손실을 숨기게 됩니다. 이 시기에 싱가포르 외환거래소가 전선화되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공개호가 방식으로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쉽게 말해 직접 거래소 현장에서 수신호를 통해 거래했던 겁니다. 거래에서 발생하는 오류가 종종 있었고 그 오류에 따른 손실은 에러 계좌에 기록하여 본사에서 확인 후 손실 부담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베어링스 본사는 이 계좌를 따로 관리하도록 지시했고 이후 새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이 에러 계좌는 휴면 계좌가 되어 닉 외에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 계좌 내 상황을 파악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리스는 이익이 나면 정식 계좌에 등록하고 손실이 나면 에러 계좌에 감추는 식으로 베어링스 은행 전체의 이익 중 5분의 1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은행은 리슨의 상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채 리슨을 금융계의 제왕으로 부르며 그의 투자 방식에 감탄하기에 바빴습니다. 이때 리슨은 막대한 손실을 감추는 데만 급급하여 손실을 메울 수 있는 방법을 도저히 찾을 수 없었던 때입니다. 숨겨진 손실은 점점 쌓여 1992년 200만 파운드에서 1993년에는 2300만 파운드까지 늘어났고 1994년 6월에 1억 1600만 파운드, 같은 해 12월에는 2억 800만 파운드로 늘어났습니다. 당시 리슨이 초래산 손실액은 전체 베어링 그룹이 벌어들인 2억 500만 파운드보다도 많았습니다. 리슨이 본사에 보고한 막대한 수익은 사실상 존재하지도 않았음에도 누구도 그 사실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내부 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까닭에 대규모 손실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수만 파운드의 연봉과 수십만 파운드의 보너스를 받기도 하고 1993년과 1994년에는 최고의 매니저 상을 수상하기도 합니다. 결국 리슨은 누적 손실을 일시에 만회하기 위해 모험을 감행하기에 이르렀는데 1995년 1월 16일 니케이 225 지수에 대해서 해지 없이 스트래들 포지션을 어마어마하게 늘려놓게 됩니다. 스트래들 기법에서 숏 포지션은 가격 변동성이 적을 때 유리하고 높은 변동성을 보일 때 손실이 나는 구조로 콜옵션과 풋옵션을 동시에 매도하게 됩니다. 리슨은 평소 흐름대로 변동성이 적게 움직일 것을 예상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필이면 1월 17일 일본 고베에서 지진이 발생하면서 니케이 지수가 폭락했고 리슨의 손실도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손실이 도무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회복될 수 없다는 걸 판단한 리슨은 주가지수 선물을 대량 매입하는 마지막 모험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의 전문가적 판단으로 고베 지진 복구를 위한 재정 지출 증가로 일본 경제가 회복되고 주가도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에 근거하여 선물을 대량 매입하게 됩니다. 이러한 거래는 물론 에러 계좌를 통해 이루어졌으니 베어링스는 그 어떤 정보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상황이 잘 마무리되었다면 다행이었지만 그의 기대와 달리 주가지수는 1995년 1월과 2월 중 15% 이상 하락하게 되며 리슨은 주가지수 선물 거래에서만 3억 파운드의 손실을 내고 맙니다. 최종적으로 리슨이 베어링스 은행에 입힌 손실은 당시 영란은행 조사 결과 8억 3천만 파운드에 달했고 이는 은행 자기 자본이 2배에 이르는 금액이었습니다. 결국 베어링스 은행은 파산에 다다랐고 리슨은 도피 중 체포되어 6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베어링스 은행 파산의 근본 원인은 한 직원이 투자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천문학적인 손실을 보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보고 체계나 자체 내부 감사 체계가 작동하지 않은 은행 내부 통제의 시스템 부재에 있었습니다.
은행이 저지른 가장 눈에 띄는 잘못은 파생상품 거래 업무와 청산, 결제 및 회계 업무를 한 사람이 통괄하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리스는 싱가포르 사무소의 거래 활동과 거래의 결제 및 회계를 제공하는 시스템인 백오피스 시스템을 모두 감독했습니다. 즉, 리스 내 거래를 검토 및 확인하고 그의 거래 활동이 허용 가능한 위험 수준 내에서 유지되었는지를 감시하는 독립적인 관리가 없었던 겁니다.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니 무슨 관리가 되었겠습니까? 이와 비슷한 우리나라의 우리은행에서 일어난 700억 원대 횡령 사건 역시 내부 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탓으로 봅니다. 우리은행은 지난 7년간 사기 횡령액이 1,421억 원, 전체 금융사고 중 20%에 이를 정도로 금융사고가 압도적으로 많은 은행입니다. 우리은행 본점 기업개선부의 전 씨는 동생과 함께 2012년 10월부터 2018년 6월 사이 총 3차례에 걸쳐 은행 돈을 빼돌려 주가지수 옵션 거래 등에 쓴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돈을 빼돌리는 과정에서 돈을 인출한 근거를 마련하려고 문서를 위조하고 동생과 공모해 횡령금 일부를 해외 페이퍼 컴퍼니 계좌로 입금한 혐의도 있었습니다. 빼돌린 돈은 이란의 가전업체 엔테캅이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수와 관련해 매각 주관사인 우리은행에 지급한 계약금이었습니다. 협상 과정에서 매각이 취소돼 우리은행이 엔테캅의 계약금을 돌려줘야 했지만 미국의 대이란 제재로 송금이 이루어지지 못해 우리은행이 그 돈을 관리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은행은 2022년 예치금 반환을 준비하던 중 횡령 사실을 발견해서 전 씨를 경찰에 고소하게 됩니다. 우리은행 내부나 외부 감사인인 회계법인은 지난 10년간 전 씨가 위조한 서류만 믿고 실제로 돈이 보관돼 있는지를 확인하지 않았던 겁니다. 전 씨가 2012년과 2015년에 부동산 신탁 전문 회사에 돈을 맡기겠다고 속이고 2018년에는 자산관리공사가 돈을 맡아 관리하기로 했다는 허위 문서를 꾸며 승인을 받았을 때도 부동산 신탁회사는 물론 자산관리공사에 따로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은행이 허술한 내부 통제와 관련하여 비판을 피할 수 없었으나 그 후에도 우리은행의 관리 시스템은 그다지 개선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모든 은행에서 가장 많은 금융사고가 일어난 것만 봐도 그렇습니다. 횡령 사건이 발생한 후 전모 씨는 징역 15년, 공범인 동생은 징역 12년과 추징액 724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앞에 두 사건에서 볼 수 있었던 문제 중 가장 중요한 교훈은 내부 통제 시스템의 중요성입니다.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모든 조직은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며 올바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여러 단계에서 상호 견제하는 시스템이 필수적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투명성과 책임입니다. 리슨처럼 한 사람이 리스크를 관리하고 이를 감시하는 역할까지 동시에 수행한다면 이는 곧 문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리슨의 손실과 전 씨의 횡령은 수년간 감시되지 못한 채 계속해서 쌓였고 결국 그 규모가 너무 커져서 베어링스 은행은 파산까지 갔으나 우리은행은 파산까지 가지 않았으니 다행이라 해야 할까요? 지금까지 베어링스 은행의 파산과 우리은행 횡령 사건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흥미로운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